화장실 문을 열며 들어선 나는 습관적으로 세면대 위 거울을 마주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지? 주름투성이 얼굴에 허리는 구부정하고 흰 머리카락이 성긴 빗자루처럼 헝클어져 있다. 저는 부천에 사는 박순남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아니, 분명히 나인데 내가 아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눈가에 새겨진 선들이 강원도 산맥처럼 얽혀 있고 목덜미는 거북이 등처럼 주름졌다. 손등에 핏줄까지 도드라져 보인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른 나뭇가지 같고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세면대에서 찬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예전 같으면 탱탱하게 튕겨나갔을 물방울들이 주름 사이로 스며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시 거울을 봤다. 여전히 낯선 할머니가 거기 있었다. 나는 저 할머니가 싫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다. 젊은 엄마였던 내가 아들 둘을 양옆에 끼고 활짝 웃고 있다. 그때 나는 38이었다. 피부에 탄력이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었다. 민수와 민호는 각각 8살, 5살이었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해맑게 웃고 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를 멀리서만 바라볼 줄은.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얼굴 내미는 그런 사이가 될 줄은.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바쁠 테고 둘째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을 거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민호는 자영업으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며느리들은 글쎄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큰며느리 정미는 처음엔 착했다. 결혼 초기엔 자주 찾아와서 같이 시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었다. 그런데 손자 태우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시댁보다는 친정에서 더 오래 있으려 한다. 둘째 며느리 은영이는 아예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인사도 어색하게 하고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두 아들 다 잘 키웠고 남편 없이도 혼자 힘으로 이 집까지 샀다. 39의 남편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았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다. 겨울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엔 땀범벅이 되어도 참았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집까지 마련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다가 그만뒀다. 바쁠 텐데. 민호에게라도. 하지만 그것도 그만뒀다. 어제 전화했는데 또 전화하면 성가셔 할 거야.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멸치볶음,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양이다. 예전엔 이 냉장고가 늘 가득 찼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에 동태찌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맛도 예전 같지 않다. 뭔가 텁텁하고 생기가 없어. 아니면 내 입맛이 변한 걸까? 요새는 뭘 먹어도 맛이 없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어.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화요일. 내일도 그저께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야.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김씨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손녀딸이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그때 가슴 한편이 쓰렸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손자들이 클수록 할머니를 더 찾을 줄 알았는데. 큰 손자 지훈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예전엔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사줘.
하며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작은 손자 서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역시 마찬가지다. 나보다 게임이 더 재밌나 보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창밖을 내다봤다. 봄이 와서 나무의 새싹이 돋고 있다. 생명력이 넘쳐오르는 계절인데 왜 나는 점점 시들어가는 기분이지? 예전 같으면 이맘때면 텃밭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다. 손등을 다시 들여다봤다. 언젠가부터 이 손이 낯설어졌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이 손이,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던 이 손이 이제는 그저 늙은 손일 뿐이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쓸모없는 손.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이렇게 우울하게 굴면 안 되는데. 나는 강한 사람이야. 평생 강하게 살았어. 그런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약해진 기분이지? 다시 거울을 돌아봤다. 거울 속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묻는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냥 공허했다. 따르릉.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거울을 다시 한 번 보고 머리를 매만졌다. 누가 올까? 혹시 민수나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아저씨가 서 있었다. 박순남 님이세요? 택배입니다. 네, 맞아요. 상자를 받아들고 발송인을 봤다. 민수였다. 뭘 보냈을까? 상자를 뜯어보니 건강식품이었다. 홍삼정, 칼슘제, 비타민.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엄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민수. 마음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건강식품 말고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 나 사이엔 이런 것들만 오고 갔다. 돈, 물건, 안부 인사. 정작 마음은 없는 것 같아.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방금 받았어. 고마워. 제대로 챙겨 드세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민수야, 언제 한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다음 달쯤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늘 이런 식이다.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 언제나 다음이다. 그래, 알겠어.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건강식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모두 비싸 보였다. 민수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거니까 고마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오후 2시쯤 둘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는 어떠세요? 나야 뭐 똑같지. 그런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요. 감기 조심해야지. 요새 일교차가 커서. 네,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 일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민호 가족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곤 했다. 그게 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친정에서 제사가 있다고 해서. 미안해요, 엄마.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번 주에도 혼자구나. 일요일이 되면 뭘 하지? TV나 보면서 하루 종일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내 상에 차렸다. 밥 한 공기에 간단한 반찬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먹었을 식탁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다. 김치도 짜고 멸치볶음도 퍽퍽하고. 아니면 내가 짜게 만든 걸까?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들 때는 대충 하게 되나 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다. 민수가 엄마 밥맛 없어 하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다. 누군가 내 음식에 대해 뭔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다시 봤다. 아이들이 작았을 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다.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멀어진 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오면 엄마 배고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나를 찾았는데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나는 뒤로 밀려났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들이 독립하는 게 좋은 거라고. 내 역할은 끝났다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허전하다. 민수와 민호 모두 좋은 사람들과 결혼했다. 정미도 은영이도 나쁜 며느리들은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예전엔 며느리들과도 편하게 지냈는데 요즘엔 만날 때마다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며느리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TV를 켰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른들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뉴스였다.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들, 연락도 안 하는 자식들.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은 연락도 하고 용돈도 보내주고 건강식품도 사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민수한테 전화할까 했는데 오늘 이미 했으니까 또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민호한테는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쉬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멈췄다. 웃긴 내용인 것 같은데 혼자 웃기는 이상했다. 누구와 함께 보면서 저거 봐, 웃기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계를 봤다. 오후 9시.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간다. 며칠이 지났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이 들고 그 사이에 한두 번씩 아이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다. 금요일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박순남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아직 미납되어 있어서요. 아, 깜빡했네요. 오늘 중으로 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해 봤다. 잔고는 충분했다. 그런데 왜 관리비 내는 걸 깜빡했을까?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 약속을 까먹거나 가스 불 끄는 걸 잊거나.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워졌다. TV에서 봤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 가까운 일을 잘 기억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약 정말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한테 짐이 될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인근 병원에 갔다.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다만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럼 치매는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치매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말을 듣고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졌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이라니.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사려고. 계산할 때 점원이 말했다. 어머니,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지갑을 뒤적거리는데 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어디 뒀는지. 결국 그냥 계산하고 나왔다. 차 안에서 지갑을 다시 찾아보니 포인트 카드가 있었다. 다른 자리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또 생겼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식욕이 없었다.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귀찮았다. 결국 우유 한 잔만 마시고 소파에 누웠다. 오후에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며느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미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지훈이가 학원비가 올라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돈 이야기다. 정미는 내게 안부를 묻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한다. 학원비, 지훈이 학용품비, 가끔은 생활비까지.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미안해요, 어머니. 알겠어. 민수 통장에 넣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지훈이가 공부를 잘해서요. 그래, 우리 지훈이 똑똑하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훈이 안부도 묻지 않고 언제 한번 뵈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돈만 받고 끝이었다. 나는 현금 인출기가 있는 은행으로 나갔다. 10만 원을 뽑아서 민수 통장에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 말고는 연락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저녁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너는? 저도 그냥 일하고. 그런데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서준이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구경 오실 수 있어요? 서준이는 둘째 손자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대회까지 나간다는 건 처음 들었다. 물론이지. 몇 시에 어디서 해?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준이 학교 체육관에서요. 가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서준이 대회 나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손자의 대회를 보러 간다니.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어봤다.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소란스럽게 입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서준이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국 무난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다. 그리고 서준이한테 줄 용돈도 준비했다.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축하해주고 싶어서.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정말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혹시 내가 가서 민호네 가족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은영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은영이와는 대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다정하게 대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래도 서준이 때문이라도 잘 지내야 한다.
서준이는 내 손자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아이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착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뭔가 변했다는 걸. 나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도 토요일만큼은 다를 거야. 서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간신히 잠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어제부터 골라둔 옷을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서준이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 조부모들. 모두들 자기 아이, 손자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다. 민호를 찾아 둘러보는데 저쪽 구석에서 손을 흔드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니 민호와 은영이 그리고 서준이가 앉아 있었다. 엄마, 오셨네요.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이도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다. 서준아, 할머니 왔어. 서준이가 달려와서 내 품에 안겼다. 이럴 때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할머니, 나 오늘 꼭 이길 거야. 그래, 우리 서준이가 제일 잘할 거야. 서준이의 경기 순서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경기를 구경했다. 아이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열심히 겨루는 모습이 기특했다. 그런데 은영이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나는 말을 걸어보려 했다. 은영아, 서준이가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아, 작년부터요. 짧게 대답하고는 또 휴대폰을 봤다. 뭔가 바쁜 일이 있는 건가?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오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까? 서준이 순서 얼마 안 남았네. 민호가 말했다. 서준이는 이미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하얀 도복을 입으니 더욱 앙증맞았다. 드디어 서준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손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었다. 서준이가 상대방과 마주서서 인사를 했다. 상대 아이가 좀 더 커 보였는데 괜찮을까? 경기가 시작되자 나는 손에 땀을 쥐었다. 서준아, 잘해. 내가 큰 소리로 응원했다. 그런데 은영이가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너무 크게 소리쳤나? 경기는 치열했다. 서준이가 열심히 발차기를 했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서준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잘했어, 서준아. 나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서준이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서준이가 상을 받았으니 축하해주고 싶었다. 할머니가 서준이 좋아하는 거 사줄게. 정말요? 그럼 치킨. 좋아, 치킨으로 하자. 치킨집에 앉아서 주문을 했다. 서준이는 신이 나서 오늘 경기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웃었다. 그런데 은영이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은영아, 괜찮아? 내가 물어보니까 은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 오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어머, 그럼 빨리 가봐야지. 그런데 서준이 경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은영이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서준이 경기 때문에 참고 있었구나.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해. 빨리 가봐. 서준이는 내가 볼게. 하지만
됐어, 됐어. 가족이 아픈데 뭘 망설여. 민호야, 너도 같이 가.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가고 나는 서준이랑 있을게요. 결국 은영이 혼자 병원으로 갔다. 나와 민호, 서준이가 남았다. 치킨을 먹으면서 서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외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늙으셨어요. 서준이의 말에 나는 뜨끔했다. 아이 눈에 나는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구나. 그럼 할머니도 아플 수 있어요. 글쎄, 모르지. 사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걱정시킬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 아니냐? 혹시 아픈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 도착해서 서준이와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줘요. 그럼 서준이가 또 경기 있으면 꼭 갈게. 민호네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 하루는 즐거웠는데 왜 이런 기분이지? 은영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있어서 불편했던 걸까? 그리고 서준이의 말도 자꾸 생각났다. 할머니처럼 늙으셨어요. 아이에게 나는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구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났다. 뭔가 이상했다. 아, 아파.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게 뭐지? 심장마비인가? 휴대폰을 찾으려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면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할까?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후에나? 그 생각에 더욱 무서워졌다. 간신히 바닥에서 휴대폰을 주워 119에 신고했다. 목소리가 떨려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소파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견뎠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다. 공황장애와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했다. 혼자 사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네, 혼자 살아요. 가족분들께 연락은 하셨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놀랄 텐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힘든 일이라.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힘든 건가? 별일 없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응급실에서 받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다. 만약 정말로 큰일이 났다면 아무도 모르는 채로 며칠을 지낼 뻔했구나.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서준이가 어제 할머니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거짓말이었다. 민호한테 어제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혼자 감추고 사는 게 맞을까? 오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박순남님, 혹시 어젯밤에 구급차가 오셨나요? 아, 네. 그런데 왜요? 아,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가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세요.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싫었다.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싶어서. 하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오전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젊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이름은 김미소 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사회복지관 김미소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미소 씨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줬다. 일주일에 2번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1번 집에 방문한다고 했다. 응급 버튼도 설치해 준다고 했다. 무료예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그럼 신청하겠어요.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다. 어르신, 혹시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세요? 취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시간 되시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요가, 노래교실, 요리교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어르신 또래분들이 많이 오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친구라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요즘 나와 말을 나눌 사람이 아이들 말고는 없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내일 오후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소 씨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저녁에 거울을 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워 보였던 할머니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늙고 주름투성이지만 뭔가 희망이 있어 보였다. 내일은 노래교실에 간다. 거울 속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오후 미소 씨와 함께 복지관에 갔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노래교실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남이라고 합니다. 환영해요. 다들 박수를 쳐줬다. 그날 우리는 산골짜기를 불렀다. 정말 즐거웠다. 교실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저는 이영자예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올 생각이에요. 좋겠네요. 여기 분들 다 좋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노래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자 씨를 비롯해 몇 명의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그 시간이 즐거워졌다. 미소 씨도 약속대로 안부 전화를 해주고 한 번씩 집에도 들러줬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고 영자 씨의 얼굴이 어두웠다. 영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순남 씨. 사실은 말이야.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최 선생님이 그만두신대. 네? 왜요? 예산이 줄어들어서 강사료를 못 준다는군.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노래교실이 없어질 수도 있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이제 막 삶에 활력이 생겼는데 벌써 끝이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글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요가나 독서 모임 같은 거. 그런데 노래만큼 재미있을까 싶어. 그날 노래교실은 우울한 분위기로 끝났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좋은 일도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며칠 후 미소 씨가 전화했다. 어르신, 노래교실 소식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속상해요.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무함이 밀려왔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내 삶의 색깔이 있었는데 다시 회색빛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을 좀 줄여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요. 그리고 지훈이 학원비도 올랐고. 미안해요. 괜찮아. 나야 별로 쓸 데도 없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더 우울해졌다. 노래교실도 없어지고 용돈도 줄고 뭔가 모든 게 나빠지는 것 같았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희망이 생겼었는데 복지관에 가면 웃을 일이 있고 영자 씨 같은 친구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다음 날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남 씨, 나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사 간대. 부산으로. 갑자기요? 회사에서 발령 났다는군.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해. 가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산 곳인데. 그런데 또 혼자 있기도 그렇고. 영자 씨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식 따라 낯선 땅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혼자라도 익숙한 곳에 남아야 할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요. 다음 주까지. 참 어려운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다. 이제 막 사귄 친구마저 떠날 수도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켰다. 늦은 시간이라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다. 채널을 돌리다가 노인복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요즘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밝은 표정의 할머니가 나왔다. 처음에는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뭔가 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미소 씨에게 전화했다. 미소 씨,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네, 그냥 앉아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요리 교실이 인기가 많은데 어떠세요? 요리요? 제가 요리를 배운다고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들을 가르쳐줘요. 영양도 생각하고 맛도 좋게 만드는 방법들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요즘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성의 없었으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내일 오후에 체험 수업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노래교실은 없어졌지만 다른 시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저녁에 영자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순남 씨, 나 부산 가기로 했어. 정말요? 응, 아들이 혼자 두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수록 자식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제 가세요?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우리도 헤어지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또 혼자가 되는 건가?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내 마음 같았다. 그래도 내일은 요리교실에 가보자. 뭐라도 해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요리교실 첫날 나는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교실에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다. 노래교실에서 만났던 분들은 몇 명 안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요리를 가르칠 박요리 선생님입니다. 젊은 여자 강사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 만점 요리죠.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재료를 나눠줬다.
계란, 햄, 양파, 당근. 익숙한 재료들이었다. 자, 먼저 양파를 썰어볼까요? 옆자리 할머니가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다. 아이고, 피나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급히 반창고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를 보며 투덜거렸다.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위험한 것도 조심 안 시켜주네. 할머니 괜찮으시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이 든 사람은 손도 둔해지는데 말이야. 그 말에 나도 기분이 상했다. 나이 든 사람이라니.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로비에서 미소 씨를 만났다. 어떠셨어요? 노래교실만큼 재미있지는 않네요. 미소 씨, 노래교실이 정말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미소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직접 회비를 모으면 계속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당 월 5만 원 정도면.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르신들한테 부담될까 봐서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노래교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 다음 날 영자 씨에게 전화했다. 영자 씨, 노래교실 회비 얘기 들었어요. 응, 미소 씨가 어제 전화했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부산 가야 하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의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남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봐. 나야 찬성이야. 나는 용기를 내서 노래교실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5만 원이 어디 그냥 나오는 돈인가요?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둘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김철수 할아버지는 달랐다. 나는 낼 수 있어. 노래교실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데.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절망스러웠다. 결국 안 되는 건가? 그때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미소 씨가 아니라 관장님이었다. 박순남 어르신이시죠? 저는 복지관 홍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교실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회비를 모아서라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노래교실을 없애기로 한 건 예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최 선생님이 다른 어르신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갈등이요? 네, 수업 중에 자꾸 딴소리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비난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요. 순간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지난주 노래교실에서 계속 불평하던 박정순 씨 얘기인 것 같았다.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안 통해요. 오히려 더 화만 내고.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되나.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어르신이요. 그분 성격이 좀 까다로우신데. 그래도 해볼게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박정순 씨 집을 찾아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주소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노래교실에서 뵀던 박순남입니다. 문이 열렸다. 박정순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 왜 왔어요? 노래교실 얘기 좀 하려고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 얘기 없는데. 그게 정순 씨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박정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는 게 정순 씨가 수업을 방해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방해라니. 내가 언제 방해했다고. 지난주에도 계속 딴소리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게 방해예요. 내가 의견 표현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런 소리예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박정순 씨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생각해서. 다른 분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순 씨. 세상이 정순 씨만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우리 모두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혼자만 생각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노래교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 그 짧은 시간이라도 웃을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박정순 씨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다신 오지 마세요. 문 앞에 서서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 화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평생 조용히 살던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마음을 다 쏟아낸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미소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어제 박정순 씨와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네? 박정순 씨가 어젯밤에 복지관에 전화하셨어요. 앞으로 노래교실에 안 나오겠다고 하시면서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 다시 수업을 하기로 하셨어요. 예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다. 노래교실이 다시 시작된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정순 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분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일 텐데. 오후에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남 씨, 큰일 했네. 네? 노래교실이 다시 된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영자 씨는 언제 부산 가세요? 그게. 마음이 바뀌었어. 네?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여기서 행복하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대신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친구도 지킬 수 있고 노래교실도 계속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그런데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더 힘이 있어 보이세요. 민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여전히 늙고 주름투성이지만 눈에 생기가 있어 보였다. 요즘 복지관에 다녀서 그런가 봐. 복지관이요? 어떤 프로그램 하세요? 노래교실이랑 요리교실. 와, 대단하시네요. 정미도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던데 언제 한번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일주일 후 노래교실이 다시 시작되었다. 박정순 씨가 없어서인지 분위기가 한결 밝았다. 최 선생님도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했다. 오늘은 5월의 노래를 배워볼까요? 모두들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영자 씨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몇몇 분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순남 씨, 정말 고마워요. 순남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의 고마운 말을 들으니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할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좀 살만해. 거울 속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미소 씨가 집에 방문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해볼게요. 그렇게 나는 봉사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김할머니 댁이었다. 김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계셨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 복지관에 나오시는 게 어떠세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결국 김할머니는 다음 주부터 요가 교실에 나오기로 하셨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나만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다는 것. 애 사는 김할머니 댁이었다. 김할머니는 나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계셨다. 어머, 누가 왔나?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나온 박순남이라고 합니다. 복지관에서요.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남 씨는 다르네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식은 있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런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했다. 할머니, 복지관에 나오시는 게 어떠세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결국 김할머니는 다음 주부터 요가 교실에 나오기로 하셨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나만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다는 것. 몇 달이 지났다. 노래교실과 요리교실은 내 일주일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봉사활동도 보람찼다. 김할머니는 요가교실에서 새 친구를 사귀셨고 다른 분들도 하나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순의 가족이 찾아왔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서 안겼다. 서준이도 뒤따라왔다.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정미가 말했다. 그래요. 네, 뭔가 활기가 넘치세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봉사활동도 하신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행복했다. 예전처럼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다. 거울 속 할머니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였다. 우리 이제 친구지. 거울 속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복지관 친구들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늙고 주름진 모습이라도 이 나이가 되어서라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를 도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